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고전 3분 컷으로 인사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긴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 켜게 되었고요. 제가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첫 영상으로는 뭐가 좋을까 그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전은 읽는 사람만 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 고전을 입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작품을 읽어야지 재미를 붙이실지 좀 엄선해서 골라봤거든요. 콤팩트하게 딱 3권 추천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재미있는 게 남의 연애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꼭 연프를 보는 것처럼 재밌는 연애 소설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라는 책이에요. 이 책 서점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녹색광산이라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너무 예쁜 책들을 내주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내용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브이로그에서는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패배의 신호는 나온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은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사실 제가 인생작이다 하는 소설은 많아도 한 저자의 책이 대부분 마음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사강의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하고 잘 맞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가장 흠모하는 작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작가들 하면은 책들은 너무 멋지고 명작이라도 이 저자 자체는 좀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프랑스어즈 사강 같은 경우도 도덕성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게요. 이 사람이 생전에 스피드 광이자 도박 광이었거든요. 심지어 재판에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멋있어요. 완전 걸크러쉬. 보시면 진짜 세련되면서 쿨한 외모인데 소설 자체도 이 작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인상처럼 굉장히 재밌고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소설 첫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루실이라는 젊은 여성이 파리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깨어나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알람에 쫓겨가지고 되게 정신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루실은 정말 잘 거 다 자고 나른하게 한 정오 정도 돼서야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밖을 보는데 파리 시내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루실의 아파트가 아니고 샤를이라는 애인의 아파트인데요. 이 샤를은 아직 20대 중반? 아직 젊은 나이인 루실에 비해서 나이가 한참 많은 사업가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샤를이 루실을 좀 트로피 와이프처럼 데리고 있나 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 샤를이 루실을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심지어 루실은 좀 태평한 성격이라서 별로 바라는 것도 없는데 차도 사주고 어떻게든 이 여자의 마음을 묶어두려고 안달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커플은 디안, 앙투안 커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샤를하고 디안이 친구라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커플은 또 샤를 루실네하고 다른 듯 비슷한 게요. 이 디안이 나이가 훨씬 많게 나오거든요.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앙투안의 경우는 루실 같은 20대 중반인데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디안이 앙투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른 듯 비슷한 속사정을 가진 커플이 한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각자의 파트너와 평화롭게 지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면 소설이 안 되겠죠? 첫눈에 앙투안하고 루실이 서로 끌려요. 아무래도 나이도 비슷하고 선남선녀다 보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변 친구들은 이거 완전 팝콘각이다. 연프 보듯이 보는데 당사자인 디안하고 샤를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샤를은 좀 노련한 남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불안이나 우려 같은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언제까지나 루시를 편하게 대해주는데 그런데 디아는 좀 다르죠. 뭐 여자기도 하고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이 정도로 진지하게 사랑해본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앙투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근데 앙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디안에게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샤를네를 봐도 샤를이 아무리 노련하게 루실의 마음이 되돌아오길 기다려준다고 해도 시작된 마음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루실하고 앙투안 둘 다 각자의 파트너를 고르고 서로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루실은 자기가 샤를네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집을 나오면서 앙투안네로 들어가는데 진짜 자기가 살던 그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단칸방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칸방에서 앙투안하고 같이 있는 게 그냥 천국인 거야. 아예 천국이라고 묘사가 돼요. 그러면서 소설이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행복한 감정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보고 있으면 진짜로 죽었던 연애 속보가 다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봄에 만나서 여름에 그렇게 사랑을 하고 이제 여름이 끝나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소설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두 계절을 같이 보냈으면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루실은 너무 태평한 성격이고 앙투안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미래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건데요. 이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루실이 눈물을 또르르 흘립니다. 루실 본인도 자기가 왜 우는지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눈물이 긍정적인 눈물일 수는 없겠죠. 이제 여기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가을이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루실은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퇴근을 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춥고 배고프고 고단한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몇 달 전에 자기가 샤르네에 나오면서 두고 온 자동차 생각을 해요. 아, 그 자동차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한 거죠. 뭐 어쨌거나 잠깐 한 생각이고 버스는 오고 버스를 타고 앙투안네로 갑니다. 이제는 앙투안네가 아니고 앙투안과 루실의 집인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앙투안을 보니까 또 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긴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둘이서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꼭 인연이 아니려고 그러면 또 무슨 사건이 터지죠. 어느 날 루실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이제는 로맨스 소설로서의 면모를 좀 벗게 되는데요. 앙투안은 나차고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얻은 아이니까 나차는 게 앙투안의 생각인데 또 가만 보면은 앙투안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거에 플러스로 루실이 그 무엇보다도 본인이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앙투안은 계속 낳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크게 자신이 있지는 않은 어조로 결국에는 루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둘이서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제 병원을 찾아가야겠죠? 그런데 이 소설이 1960년대 파리 배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수술을 받으려면 여자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묘사가 돼요. 그러니 루실은 당연히 수술을 받는 게 두려워져요. 그런데 때마침 전에 만났던 샤를이 있잖아요. 책에서 꽤 오랜만에 등장을 해가지고 대뜸 도와주겠다고 해요. 샤를 입장에서는 바람나서 자기를 버린 여자잖아. 그런데 사실 이 샤를이 루시라고 헤어질 때도 디안 앙투안네처럼 완전히 끝내진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사실은 당신이 좀 마음이 변한 걸 알고 있었다. 앙투안을 만나다가 행복하지 않거나 그놈이 너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 사람이 너가 이렇게 재밌고 착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착하긴 뭐가 착해 바람났는데. 사실 저는 이 캐릭터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었는데 4강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샤를이라는 캐릭터는 원래 권태에 빠져있는 캐릭터예요. 겉보기에는 되게 성공한 사업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에 짓눌려 있는 중년 남성인데 루실 때문에 권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루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 이 루실도 너무 미안하지만 또 자기가 거절할 상황은 아니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샤를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태에 빠진 남자가 할 법한 대답이죠. 어쨌거나 루실은 이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요. 앙투안에게도 알리는데 앙투안이 불같이 화를 내요. 도대체 내가 뭐가 되냐라는 입장인 건데 당연히 앙투안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그냥 친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 애인한테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루실은 자기 몸이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깟 자존심 때문에 반대를 하는 앙투안이 오히려 섭섭하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 루실이 앙투안을 되게 사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앙투안한테 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샤를의 도움으로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온 다음에도 루실과 앙투안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루실 같은 여자에게는 자기를 누가 있는 그대로 봐주느냐가 중요해지죠. 저는 이 소설이 로맨스 소설로서도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과정만 나왔으면 좀 평범한 소설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한 장 때문에 거의 제 인생 책이 됐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 알아보고 썸을 타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과정을 정말 잘 다뤘고 그래서 가장 뜨겁게 시작했다가 가장 차갑게 끝나는 로맨스 소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영원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사랑을 다룬 작품은 많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랑을 다룬 소설이 저는 그렇게 많은가 싶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세밀하고 공감이 가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저한테 줄거리 대충 들었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꼭 직접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소설이었다. 다 떠나서 너무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소설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영국의 대문호니까 너무 유명한 작가죠.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한 작품은 아마 크리스마스 캐럴이 아닐까요? 위대한 유선이나 데이비드 코퍼필드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마 크리스마스 캐럴은 영화로 보셨거나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데이비드 코퍼필드나 위대한 유선을 읽기에는 분량이 상당하거든요. 이 두 도시 이야기는 단 한 권으로 찰스 디킨스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설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세 권인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됐지만 전혀 딱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아침 드라마 같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목록에 넣어봤습니다. 첫 문장이 유명한 소설 하면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방인, 오만과 편견, 안나 카레니나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소설도 첫 문장이 꽤 유명해요. 최고의 시대였고 최악의 시대였다. 소설 제목이 두 도시 이야기잖아요. 이 두 도시가 파리하고 런던인데요. 프랑스 혁명 시기에 파리와 런던을 다루고 있어요. 소설의 첫 시작은 마네트 박사라는 남자가 무려 18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면서 시작이 돼요. 당연히 심신이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하나뿐인 혈육인 딸을 찾아가는데요. 이 딸은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지극정성으로 아빠를 보살펴 드리는데요. 이 아가씨의 이름은 루시예요. 우리가 이 시절 소설화 하면은 여주인공으로 떠올릴 만한 그런 캐릭터예요.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효심 깊고 그런 여성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지않아 이 심성고운 루시에게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찰스 다네이라는 프랑스 귀족 출신의 청년이에요.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고요. 그리고 장인이죠. 이 마네트 박사도 찰스를 마음에 들어 해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세 명이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세 명 이상으로 더 주인공 같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드니 카턴이라는 인물이에요. 시드니 카턴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드니 카턴도 루시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할 순 없겠죠. 되게 깊은 사랑에 빠지고 루시랑 너무 이루어지고 싶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루시에 비해 자기는 너무 타락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루시에게는 언젠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약조를 하는데요. 이게 허울뿐인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런던의 상황이고요. 파리의 상황을 보자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겠죠. 그러면서 민중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가문들은 당연히 단두대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전에 재판을 받긴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루시의 남편인 찰스 다네이가 고향인 파리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이 다네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되는데요. 사실 이 찰스가 영국에서 루시를 만난 것도 애초에 고국인 프랑스에서 자기 가문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농민들을 너무 악랄하게 착취를 하니까. 그래서 성도 버리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성이 다네이다 보니까 파리에 가는 순간 체포가 된 거죠. 다행히 이 찰스는 죄가 없으니까 처음에 풀려나요. 근데 이 남자가 풀려난 걸 보면서 민중들이 또 분노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는 다네이 가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마담 르파르주라는 여성이 특히나 찰스가 풀려난 걸 보고 완전 극대노를 합니다. 완전히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바스티유 가문에서 이 다네이 가문에 관한 서류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서류로 인해서 찰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딱 들어도 이 부분이 가장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이겠죠? 사실 저는 이 부분부터 이 소설의 백미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루시는 당연히 자기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루시를 사랑했던 시드니 카턴이 뭐라고 약조를 했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길로 곡장 시드니 카턴이 파리로 가는데요. 제가 원래 쇼츠에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판본은 펭귄 클래식
판본이거든요. 아마 절판이거나 재고가 많이 안 남았을 텐데 최근에 문학동네 세계문학집에서 새로 옷을 입혀서 나오더라고요. 직접 읽어보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결말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뭐 나는 책을 읽기 전에 결말을 알아도 상관없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직은 읽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쇼츠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재밌는 소설만 소개해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이 소설은 진짜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 혁명, 성공한 혁명이죠. 거기에 곱하기 삼각관계, 망한 사랑이잖아. 성공한 혁명 곱하기 망한 사랑은 진짜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이 소설이 결국에는 자기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소설에서 우리가 최대치로 맛볼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후반부에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고전은 어려워라든지 너무 오래된 책은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드라마처럼 재밌으면서도 후반부가 정말 감동적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목만 보셔도 옥주현님의 시원한 보이스가 들리시지 않나요? 실제로 그 유명한 뮤지컬 레베카의 원작 소설인데요. 제가 아까 사강 작가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데프니 듀 모리에도 그에 못지않게 멋진 작가입니다. 일단 여성 소설가고요. 외모도 테토녀스럽게 완전 멋있게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전에 명감독인 히치콕의 뮤즈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히치콕이. 나는 책보다는 아무래도 영화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레베카가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나온 버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작가들이 아무리 필력이 좋아도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을 동시에 잘 쓰는 작가는 정말 드물어요. 근데 데프니 두 모리에 같은 경우는 둘 다 가능한 작가고요. 만약에 단편을 먼저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현대문학인가? 되게 수록작이 많은 소설집이 있거든요. 그 판본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장편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레베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소설은 거부들의 도시죠. 몬테카를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은 젊은 여성인데요. 어느 부유한 친척 여성의 여행 동반인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러 왔다기보다는 일인 건데요. 아무리 일로 갔어도 뭐 밥도 먹고 자기 자유시간도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호텔에서 맥심 드윈터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드윈터, 이름부터가 딱 귀족이잖아. 이 드윈터 가문은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냐면 주인공이 어렸을 때 관광 엽서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행 엽서 같은 거 보면 풍경 사진도 있지만 건물 사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주인공이 가진 엽서도 어느 저택의 사진이 담긴 엽서였는데요. 이 드윈터가 바로 그 저택에 사는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맥심은 호텔에 혼자 와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부인이 죽어서 사별을 하고 마음을 달래러 몬테카를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너무 안 됐네 이야기도 하는데 주인공은 사실 자기하고 좀 신분차가 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맥심 쪽에서 이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관심을 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둘이서 나중에는 데이트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맥심한테 푹 빠지고 말아요. 아무래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데다가 이 여자 주인공은 아직 딱히 사랑이랄 건 해본 적이 없는 어린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끝날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둘이 바다를 보러 가는데요. 함께 있는 내내 주인공은 이제 이것도 거의 끝이다. 그래도 나는 이 기억을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간직할 거야.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독자들도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여행지에서 만난 거고 서로 사는 것도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데이트 중에 갑자기 맥심이 여주인공한테 청혼을 합니다. 사실은 독자 입장에서도 너무 갑작스러운 전개지만 이 주인공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사랑에 빠졌으니까. 근데 이 여주인공이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온 노부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노부인이 되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니 너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솔직히 나는 너가 잘 살 것 같지 않아. 너 무슨 정신으로 청혼을 받아들인 거야? 그 남자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거의 앞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하죠, 결혼한다는데.
근데 사실 독자 입장에서도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느낀 게 전개가 되게 갑작스러워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맥심을 좋아하는 과정은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부인의 악담에 가까운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읽고 엘비스 프레슬리랑 그 어린 아내였던 프리실라 이야기가 좀 떠올랐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시절에 완전히 넘버원 스타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평범하게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여자애하고 데이트하다가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사실혼 관계로 1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게 유명하고 영화로도 나오고 뭐 나무 위키 같은 데 찾아보셔도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딱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둘이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신분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관계가 급작스럽게 이어졌고 남자 쪽에서 최근에 사별을 겪은 적이 있어요. 물론 사별의 대상이 다르긴 했어요. 맥심 같은 경우는 와이프하고 사별을 한 거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이 엘비스가 어머니하고 너무 친했다 보니까 그 슬픔을 영영 극복을 하지 못했나 봐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후에 엘비스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저택 한 구석에 서재를 만드는데 그 큰 방에 전부 다 신비주의랑 뭐 사후세계 이런 이야기만 담긴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그 정도로 엘비스가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선택한 게 프리실라인 거죠. 그리고 프리실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인데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고요. 이 레베카 속의 두 남녀의 만남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소설이 엘비스 이야기를 참고한 건 아닌 게 소설이 먼저 나왔어요. 소설이 30년대에 나왔고 엘비스는 그 이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소설에서도 여자 주인공과 맥심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갑니다. 이 신혼여행이 끝나고 저택에 들어갈 때 여주인공은 정말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여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랑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깊게 사랑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엽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저택의 이름은 덴버리 저택인데요. 이 덴버리 저택에는 당연히 하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총괄을 하는 여자가 덴버스 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주연님이죠. 그 레베카하고 울부짖는 게 이 여자 캐릭터인데 이 넘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베카를 추종했습니다. 전 주인을 너무 추종해가지고 말끝마다 우리 레베카 여주인님 여주인님 하는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좀 묘한 면이 있어요. 이분도 여자면서 그 여성 주인을 되게 추종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레베카가 죽고 너무 어리고 서툰 여자애가 들어오니까 이 댄버스 부인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깍듯하게 대하면서 여주인공한테 쿠사리도 먹이고 하는 말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레베카 여주인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그리고 사람 전체도 되게 위압감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부려야 될 사람한테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 진짜 읽다 보면 너무 레베카 무새야. 뭐 거의 어느 정도냐면 해리포터에서 크리처라는 집요정 나오거든요. 블랙 가문을 추종하는 집요정인데 거의 그 수준으로 무슨 말만 하면 레베카예요.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중고인 게 주인공은 은근히 아 혹시 레베카 못 잊었는데 나하고 그냥 결혼한 건가? 빨리 잊어버리려고 내가 대용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걱정까지 있는 와중에 댄버스 부인까지 보태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났겠죠. 집에 적응도 잘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버티는데요. 그래도 이 주인공의 인내가 먹혀들었는지 어느 날 댄버스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안주인이시니까 가장 무대의 여심이 어떠세요? 이러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해의 요청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도 아, 좋은 것 같다 하니까 댄버스 부인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서 둘이서 되게 열심히 파티를 준비하거든요. 주인공이 아직 스스로 할 깜냥은 안 되니까 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파티 당일이 됐죠. 주인공도 댄버스 부인하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로 말을 잘 들었냐면 옷까지 댄버스 부인이 추천하는 옷으로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추천해줘서 그거를 맞춰서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진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던 그 젠틀한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얼마나 놀라고 상처를 받았겠어. 알고 보니까 이 댄버스 부인이 철저하게 이 주인공을 매긴 거야. 그 하얀 드레스는 레베카가 입었던 드레스인 거죠.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고 같은 계단참에서 나타난 부인을 보고 전 부인이 생각나니까 맥심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나쁘죠. 근데 사실 주인공은 이 댄버스 부인한테 당한 것보다 남편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왜냐면 그 모습을 보니까 레베카를 아직 사랑한다는 걸 자기가 확인을 받은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화해를 하던 뭐 사랑이 깊어지던 진전이 되기도 전에 인근 마을에서 배 한 척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레베카의 시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베카의 장례를 치렀는데 시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보니까 사고나 자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맥심이 입을 열어요. 그리고 실제로 레베카랑 자신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주인공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과연 맥심이 하는 이야기들은 진실일까요? 그리고 레베카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결국에는 스릴러는 좀 가미됐어도 진짜 러브 스토리인지 아니면 엘비스와 프리실라처럼 비극적인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프리실라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엘비스와의 사랑은 좋게 끝나지 못했어요. 저는 스포를 아예 안 본 상태에서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이 주인공도 프리실라 같은 운명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 들어서는 너무 긴장을 하면서 읽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결말이 진짜 강렬하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소설은 물론 뮤지컬하고 영화도 좋지만 책으로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페이지가 술술 넘어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고전 입문작으로 꼭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고전 입문작으로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소설 3편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너무 잘 아는 소설도 있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작품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 중에 취향에 맞는 책 한 권 고르셔서 남은 여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고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